미결 작정을 봤더니 원래는 19만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62만 2천 개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 무슨 3,900, 3,920, 3,950짜리가 엄청나게 모여서 혼자 훨씬 더 많아요. 누군가는 잘 모르지만 풋옵션을 엄청 산 거죠. 저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저희 꼭 행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 레벨대에 있는 것들은 되게 굉장히 싸거든요. 네. 그 가격 싼 걸 엄청 많이 샀다가 실제로 가격이 저렇게 1,000까지 안 빠져도 한 500만 빠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저 옵션들의 가격은 진짜로 10배, 20배씩 팍팍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팔고 나오겠죠. 이렇게 다는 매매를 하려고 사지 않았을까? 자, 또 케빈 강 대표님 모시고 한 주간의 흐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쉬었습니까? 연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뭐 계속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금리 무시하고 AI가 이겼다라는 게 그냥 한마디 그냥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AI에 부탁해서 그림도 네. 그려오신 건가요? 그리웠는데 AI가 네.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때리고서 계속 주가는 올랐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네. 알기 쉬운 것 같아요. 딱 보면 금리보단 AI가 이겼다. 근데 AI가 이런 이겼다. 흐름은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중요할 때는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네. 이게 금리가 또 오르면은 그러니까요. 암이 나와서 올리고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뭘 해도 올라가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빠졌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러셀도 빠지고 주가들이 쭉 빠졌었는데 금요일 날을 보면 금리가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 올랐어요. 다우만 조금 빠지고. 그래서 특히 러셀이 올라가는 게 목요일서부터 러셀이 올라가는 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진짜로 골디락스인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목요일서부터는 금리도 계속 올랐고 네. 목요일, 금요일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틀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이 같이 계속 더 올라서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 맞추기의 아웃퍼폼인가? 왜냐하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러셀이 계속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랑 그 다음에 S&P만 계속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러셀이 주간으로 보면은 제일 아웃퍼폼 하면서 이제 좀 키를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원래는 금리 오르면 러셀은 무조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올라도. 왜냐하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내렸던 건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가는 순환매 양상에 있었을 때 러셀까지 간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계속 다 보셨으니까 이제 암이 제일 눈에 띄는 실적이었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목금하고 이틀 동안에 거의 한 9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그냥 인공지능인 거죠. 그리고 암이 올라가면서 역시 엔비디아야? 그러면서 엔비디아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쵸.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AI가 다 밀어버린, 목금 이틀 동안에 다 밀어버린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즈니도 실질적으로 실적 잘 나오면서 거의 한 9%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리가 올라가도 나머지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뉴스들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금리 인하 안 해도 S&P는 계속 오를 수 있다.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인하할 필요가 당장에 네, 별로 없는 거죠. 급한 이유가 네, 없는 그쵸? 거죠. 네. 특별하게 뭐 진짜로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면 될 일이니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들도 그런 코멘트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내놓고 하고 있는 있죠.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들은 강한 이제 뭐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표들도 되게 경기가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미국 달러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강세가 되고 있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구리 가격을 보시면은 빠지고 있어요. 구리가 지금 어느 선이죠? 여기 있는 이제 구리 색깔, 황금 색깔, 아, 이게 주황색. 쭉, 네. 네, 주황색 같이 보이는 이 색깔이 이제 쭉 빠져서 거의 한 3.5%가 빠졌거든요.
그에 반해서는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 이제 오른 이유는 이제 뭐 하마스 휴전 제안했는데 거부했다. 이러면서 반등시키면서 쭉 올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유가를 급등시키면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은 빠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1%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원래 멈췄었는데 추워가지고 그게 다시 재가동이 됐대요. 그러면서 다시 저렇게 폭락을 시켜버렸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봤을 때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뭐 구리도 떨어지고 천연가스까지 떨어지면 에너지 가격 하락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각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중국도 회복하기가 어렵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따지면 인플레이션은 진짜로 이제 안 오겠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금리 같은 경우도 쉽게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을 쭉 했죠. 그게 전체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역시 12% 제일 많이 올랐고 ARM 오르면서 ARM 오르면서 계속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거 경제 지표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 주 봐야 될 소매 판매 지표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그냥 소매 판매랑 그 다음에 CPI 네. 두 가지 계속 잘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금리 상승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만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올라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 생기고 지역은행들 문제 생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금융 이제 이슈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쪽 부분만 보면 AI가 무슨 뭐 건물을 지어줄 것도 아니고 아직은 예. 그다음에 뭐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상상시킬 수 있는 거는 뭐 애플이든 뭐 이런 이제 IT 기반의 비즈니스들이지 실제로 몸으로 이제 저런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왼쪽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네. 이게 집을 그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저층에 테라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실 쪽은 유리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을 헐어내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들도 몇 개가 있었고요. 어떤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네. 상업용 부동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무실에 출근 안 해도 되는 걸로 이제 다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집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급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있는 되게 높은 빌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원래 주거용으로 바꾸면은 시그니엘처럼 원래 이제 좀 비싸잖아요. 비싼 집이잖아요. 좋은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들로 바꾸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사들 본사 있었던 자리를 여의도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건물들이 레지던스로 바뀌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적다고 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전환을 하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이제 하이테크일 것 같아요. 금융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상업용하고 주거용하고 인가를 바꿔야 되고 되게 복잡한 네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결국은 수급을 맞춰줘서 바꿔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외국에 계신 지인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보통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들이 어떤 식의 일들을 하고 있나 하면 상업용 부동산 중에 이미 30% 정도씩은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가격이. 그러니까 70%나 그보다 좀 더 이제 자기
이제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마이너스 30에다가 충당금 30%를 쌓아놨다는 얘기인데 건물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보험사들이나 이런 데들, 연기금, 보험사, 뭐 이런 데들이 증권사, 뭐 은행 이런 데들이 이제 상호용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투자한 거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들은 또 충당금으로 다 쌓잖아요. 네. 그 얘기는 충당금을 쌓아놓고 이미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마이너스 30%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싫거든요, 솔직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렇죠. 예, 네. 보이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없앨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팔 방법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혼자 그 건물을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들어가서 같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투자만 한 거지. 그다음에 관리를 자기가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났는데 나는 움직일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식인가 하면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70%씩 하락, 그러니까 30% 정도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들을 다 매수를 해서 한 펀드에다 다 넣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대표님의 추측이세요?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얘기예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컨피덴셜하게 움직이고 아. 있는 딜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들을 스페셜티가 있는 건물 관리랑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 임차인 관리를 잘하는 회사들이 그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천억,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들고 3천억, 5천억에 해당하는 상업용 부동산들을 다 사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한테는 이 펀드를 사라는 거죠. 너가 지금 있는 걸 이 펀드한테 팔라는 거잖아요. 팔면 다시 이 펀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게 이제 큰 기관들을 네네. 얘기하는 거죠. 개인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때 같은 경우는 펀드를 100에 매수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70에 매도를 했고.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 내에는 여러 개의 건물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전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0%는 이미 손실로 해서 충당금으로 쌓았던 거니까 그럼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그냥 70에 판 거가 되니까 밸런스는 훨씬 더 깔끔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투자 밸런스는. 그 다음에는 이쪽 펀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진짜로 스페셜티가 있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라 이제 되게 막 뭐 패키지만 해가지고 이게 좀 그러니까 운용 보수만 땡기려는 투자 그 매니저가 아니라면 진짜로 얘네들이 스페셜티가 있는 애들이라면 그러면은 그 스페셜티 있는 그런 이제 매니지하는 에셋 매니저가 들어와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각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그걸 모아서 펀드를 하나씩 뭐 5천억 1조짜리 펀드들을 만들면서 상업용 부동산들을 다 모아서 한 다음에 그거를 또 레지던스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걸 밸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펀드가 올라가면 이쪽 같은 경우도 70%에 팔았지만 이 펀드 가치가 올라가면 다시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업용 부동산 저거 어떻게 해결할 이미 공실이 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런 걸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저런 식으로 또 돌려서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기니까 예전에 이제 블랙락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랬어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뇌피셜로. 그 계속 한편의 리스크로서 굉장히 이게 네.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네, 큰 크고, 건데 네. 터진대 하다가 사실은 안 터지고 여기까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조용해졌으니까 물론 이게 이제 CMBS 문제랑 여러 가지 이슈가 연결되면서 지금까지는 눌러놨던 거야. 이거 다시 탁 튀어오르면서 리스크로 부각이 돼버리면은 제일 큰 리스크겠죠. 미국에 있는 금융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 포인트니까. 나머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는 없어 보이거든요. 전쟁 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상승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러셀이 올라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찾아보니 그렇게 해서 진짜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러면은 지금 러셀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면 지금이 굉장히 큰 버블 상태라고 봐야겠죠. 진짜로 빠지면 여기서 진짜로 30% 40%씩 빠져야 되는 그런 버블 상태야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해결돼서 지속적으로 이 현재의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있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페드와치 보시면은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페드와치 내에서 1월 달하고 내후년 2025년 1월 달하고 3월 달이 새로 들어왔어요. 네.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12월이 맨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두 개가 들어오면서 12월도 25bp가 오르고 나머지가 다 25bp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아직은 5월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여기 한 6%밖에 없었거든요. 6.2%밖에 없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 5월 달에. 근데 지금은 이제 39%나 올랐어요. 아마도 이번 주에 금리가 더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이제 비등한 양식.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보시면은 2월 2년하고 10년 모두 다 14bp씩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차는 큰 변동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쇼텀 1년 이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 같이 붙어버렸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고 장기 2년하고 10년짜리들만 계속 변화가 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왜냐하면 얘가 안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뒤가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쪽 앞쪽이 내려와서 얘네들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건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부분들은 계속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CPI도 어느 정도는 뭐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들 다 있잖아요. 조금 뭐 2%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역전은 약간 축소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그 선물 투자자들 COT 레포트에 보시면은 드디어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 포지션을 줄였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윈. 네, 펀드 매니저 윈이죠. 네. 그 전까지 계속 혼자 매수였거든요. 뭐 헤지 펀드도 팔고 CTA도 팔고 다 팔았는데 혼자 매수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드디어 지난주 화요일까지로 봤을 때로 매도가 5만 계약이 되면서 처음으로 확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펀드 매니저거든요. 혼자 매수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바닥에 있잖아요. 이게 다 밑에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있는 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매도고요. 가운데 있는 선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매수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매수 매도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죠. 지금 혼자 샀죠. 근데 드디어 이제 판 모습이 보였다라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 이런 게 있어요? 시사점이라고 네.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셋 매니저랑 CTA만 주로 보거든요. CTA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하는 데다 보니까 움직임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CTA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계속 갖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셋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계속 주식형 펀드를 들면 저기도 계속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따라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CTA 같은 경우나 헤지 펀드들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헤지 펀드는 어떤 거는 바이하고 어떤 건 셀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CTA는 그냥 선물로 디렉셔널 베팅을 하는 그러니까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제일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저게 이제 어느 정도로 방향성을 잡으면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겠다라는 거 정도, 필터링 정도. 쟤네가 롱했으니까 우리도 매수다. 뭐 쟤네가 숏했으니까 우리도 숏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투자자 동향을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주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주는데 얘네는 화요일 날 주는 거예요. 금요일 날 화요일 거까지. 그러니까 딜레이로 주기 때문에 리얼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추세 정도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얼타임으로 주는데 아마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 쪽에서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매주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결제약정이 어디가 늘었고 어디가 줄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000하고 5,100 사이 정도 미결제약정이 좀 많고 나머지는 미결제약정이 콜풋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신세틱이라는데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일단 빼고 보시면 5,000하고 5,100 정도가 많아서 두 개의 콜 스프레드 정도를 갖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 미결작정을 봤더니 원래는 19만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62만 2천 개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는요?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화면으로 보면 별로 많아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전체 행사 가격이 다 나오게. 네.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현재 변동성으로 3시그마, 그러니까
98% 레벨로 99% 레벨로 이 레인지 안에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반해서 가능성은 1%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슨 3,900, 3,920, 3,950짜리가 엄청나게 모여서 혼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본 그림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60만 개가 이런 아래쪽에서 60만 개가 늘어난 거예요. 한 40만 개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 모르지만 풋옵션은 엄청 산 거죠. 이번 주에. 그래서 CPI 발표되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지표도 없어 보이는데 그 실적도 다 발표됐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왜 저것들을 저렇게 또 막 다운사이드 완전 폭락했을 때 이익이 나는 옵션들을 저렇게 많이 샀을까 한 주 동안에. 뭐 너무 올랐다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폭락의 원인은 아니죠. 이유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폭락을 해도 올라서 빠지는 걸로는 뭐 그렇죠. 5% 10%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서 현재가 5천인데 4천 밑에 거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1,000포인트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나스닥 1,000. 아니 나스닥이 아니라 S&P로 1,000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개벽할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거를 돈을 버리려고 샀을까 아니면은 진짜 뭔가를 해지하기 위해 샀을까 그거는 저희가 알기는 되게 어렵죠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저렇게 이제 미결적정이 늘어났을 때는 누군가는 해지를 한 거잖아요. 누군가는 우리가 모르는. 예. 그리고 그냥 대충 생각하면 진짜 버리는 돈 같은. 예. 그 5천인데 4천 행사 안 되면 돈 다 가져가는 버리는 건데 1,000 빠질 것 같진 않은데 솔직히 아무리 지금 분위기에서 봐도 근데도 저기에 미결작정들이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것도 3,920, 3,925, 3,950 저렇게 세 군데로 흩어져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사 가격 하나를 사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그러니까 흩어서 산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샀다는 얘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한 번에 사서 모은 거거든요, 저건.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그냥 몰려가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예, 물론 뭐 지금 트렌드라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겠지만 한 번 정도는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저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저게 꼭 행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 레벨대에 있는 것들은 되게 굉장히 싸거든요. 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될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는데 행사될 가능성이. 근데 그러다 보니 가격이 되게 싸니까 그 가격 싼 걸 엄청 많이 샀다가 실제로 가격이 저렇게 1,000까지 안 빠져도 한 500만 빠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저 옵션들의 가격은 진짜로 10배, 20배씩 팍팍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팔고 나오겠죠. 이렇게 다는 매매를 하려고 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 차트인데 테크니컬리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월화수목금이 거의 뭐 화요일 날 하루 잠깐 빼고는 그냥 쫙 다 올랐죠. 그리고 바도 생각보다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실질적으로 특히 금요일 날 오른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떤 점에서요? 특별하게 호재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너무 빨리 잘 오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저거? 뭐 이런 느낌? 근데 사실 5천 가나? 종가 기준으로 그쵸. 가나 하다가 사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이게 시원하게 오른 건 아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좀 어렵게 왔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건 이제 S&P 얘기고 나스닥은 아닌 거죠. 그렇죠. 나스닥은 아까 그림이 S&P가 아니라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어서 이 파란색 선이 이동평균이거든요. 네. 그때 보여드렸던 이동평균으로 이틀 만에 바로 반등해서 상승 추세로 올려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역시 이 예버리지를 계속 지지를 2번 정도 하고 바로 그냥 높이 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변동성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빅스 지수들로 매번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그 빅스 선물, 그다음에 원데이 하루짜리 빅스, 그다음에 나스닥의 애더머니 그러니까 현재 지수 때 행사 가격인 옵션의 변동성을 갖다 적어드리는 건데 보통 보시면은 빅스 같은 경우 12.9니까 13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높아져 있는 거죠. 네. 한 달 뒤에 가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불확실하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원데이 하루짜리 빅스 같은 경우는 계속 10%대 조금 오르긴 한 거예요. 9% 10% 언더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올라간 건데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한번 크게 빠졌을 때 한번 확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져가지고 바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동성 자체도 5일 동안에 주가가 오르면서 변동성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7%밖에 안 움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보통 낮을 때는 어느 정도는 추세가 지속이 되니까 아까 옵션을 매수했다는 거랑은 완전 반대되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서 되게 그 의사결정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추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 신고가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 자체도 신고가를 넘겼어요. 그리고 뭐 S&P도 5천 넘어갔지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이미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되돌림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쌍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지금이 이제 이게 이제 2022년도 때 굉장히 고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를 처음 넘은 거예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힘든 기간을 다 거쳐서 드디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 점프하고 올라간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은 진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더 훨씬.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해가지고 내려간다면 여기랑 여기랑 양쪽으로 더블탑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버블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돌리는 모습. 지금은 굉장히 뭐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해피엔딩을 하고 있지만 바뀔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그 이제 그 이상한 옵션들을 샀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뭔가가 이제 정보가 있어서 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로 무슨 뭐 5% 10%가 5% 정도가 빠졌다. 예를 들어서 그럼 차트 모양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차트로 바뀌는 거예요. 쌍봉으로 이제 하락으로 돈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랑 이제 요 단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주의해서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를 들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이제 23% 레벨을 맞춰놓고 위를 가면은 한 19,700 정도 거의 2만까지는 갈 것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조정을 거치면서라도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5만. 네. 그렇죠. 넘어섰으니까 진짜 이 위험 자산의 랠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재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포모 얘기가 계속해서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있으십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네. 그냥 50도 50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빠지면은 많이 빠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포모 되니까 50%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펀더멘탈리 아무리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올라가는 차트상 봐서 따라는 가야 되기 때문에 포모 안 되려면 50은 가지고 있어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근처로 오고 있고 5월달에 굉장히 큰 군사훈련을 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예를 들면 대만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근처 이쪽이 제일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랑 그다음에 하마스 쪽은 이미 뭐 이 실현된 전쟁 끝난 상태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아시아 쪽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계속 이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다음에 뭐야 나쁜 게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